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경제에서 어떤 관련해서 파산자를 좀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개인 파산 업종별 직종별 특징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총 한 1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유통 판매업, 그 다음에 뭐 인쇄업, 제조업, 건설업, 그 다음에 뭐 물건 운송,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전문직, 뭐 등등 총 12가지로 나눠서 그 직종별, 업종별 특색을 파악을 해본 다음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뭐 전망이라면 결국은 파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부 잘 나가는 데는 뭐 좀 양극화가 되겠지만 대다수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개인 파산 업종별 직종별 특징과 코로나 사태의 전망, 첫 번째로 유통 판매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준비한 저게 있는데 한번 그걸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통 판매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통의 방식은 뭐 본인이 직접 직영점을 운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총판을 뽑아서 아니면 각 지역 대리점 구별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제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 대량 거래하는 도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상대는 소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점상도 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노점상은 뭐 특별하게 파산에서는 대부분 면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 혹은 다단계. 이 다단계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서 자기 밑에 이제 판매원을 두고 그 판매원의 어떤 판매원이 수당과 연결된 거죠. 뭐 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다단계가 이제 뭐 여러 단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마 이게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는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나 수입을 해서 무역으로 이제 상품을 유통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직접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구하기 때문에 상인과는 관련 없지만 뭐 상인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어떤 상표라든가 이런 가맹점을 만들어서 하나의 상표 하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면은 이제 무슨 스타벅스 무슨 점, 교대점, 뭐 구미점, 부산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상표 밑에 거느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건 이제 뭐 오프라인과 대별되는 온라인 개념으로서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뭐 웹, 앱, 모바일, 뭐 거기 구체적으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등 SNS를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상거래를 또 전자상거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페이 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이제,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에서 등장하는 주요 업종은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화장품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생산을 과거에 의존했죠. 그래서 과거 사드 배치 시 그 한한령 2017년인가요? 2016년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어떤 한류 내지 이제 한국 상품을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게 뭐 최근에 풀렸다고는 하나 이 중국과 관련된 분들은 어떤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화장품에도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왜냐면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람,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유통하는 분들, 그
다음에 중국 상인들을 상대로, 중국 소비자들 상대, 관광객들 상대로 이제 종로나 이런 명동 이런 데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분들, 관광객들 상대로 엄청난 타격이 됐죠. 그 다음에 화장품은 이게 뭐 엄청난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무슨 허브, 무슨 여러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해외 직구도 많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아마 화장품 대리점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화장품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죠. 다 사업자 내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졌죠. 가스 판매, LPG 말하는 거고요. 간혹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부동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사실상 부동산을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뭐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했는데, 주유소는 뭐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띄워서 팔려는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와도 관련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장사, 과일 행상, 과일 노점삼. 이게 이제 서민 생계 수단이죠. 웬만한 아파트 단지 내 입구에 가보면, 출입구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과일 파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 운송 트럭이 환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부로 구입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소액이라도 환가해서 면책을 하거나 아들한테 옮겨놓고 아들한테 매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물 유통, 뭐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상당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수입 과일 등을 여러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100% 결제가 확실한 지역 농수산물 유통사의 경매 시장에 납품하고, 그 매각된 건 일부만 결제하거나 아예 결제하지 않고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운영한 개인 사업자. 이분도 이제 막 기소가 돼서 뭐 채권자도 이의가 많고요. 돌려막기더라고요. 얘기를 보니까 매덕 정도가 되는 한 사업을 상당한 한 7, 8년 했는데 채무가 뭐 매덕 정도 돼요. 이게 특별하게 잘 됐는데 왜 이럴까? 혹시 무슨 뭐 다른 뭐 도박이라든가 유흥을 즐긴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철물점. 제가 이제 뭐 이미 환가 사례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경기도 구리시에 어떤 철물점을 답사를 해서 그때 이제 면책 불허가를 내린 사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에 있는 어떤 채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철물점 운영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고율의 원리금을 변제하던 중 고액의 채무 누정으로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100% 사채예요. 배우자의 보증금 일부를 환가하고 뭐 폐지됐는데, 철물점은 이제 창고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물점 같은 경우도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공구상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유심히 봤지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트, 할인마트. 이게 좀 되게 문제더라고요. 슈퍼마트, 할인마트. 여기서 사기가 무지 많이 일어나요. 이제 환가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두 케이스가 바로 해서 하나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한 분은 과거에 이제 할인마트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배우자한테 주택을 싹 넘기고 이제 파산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고시원으로 옮기고, 그분도 이제 한 3, 4년 전에 할인마트를 했어요. 할인마트 하면서 빚동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할인마트와 관련된 이제 큰 사건, 나름대로 이제 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행이 빈번합니다. 그게 이제 왜냐면 이 권리금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권리금이. 왜냐면 대형 기업들, 흔히 말하면 이제
대형 기업들이 동네 슈퍼 매직 경쟁을 하죠. 지금 롯데 마트도 있고 롯데 슈퍼도 있죠. 동네는 다 롯데 슈퍼. 그 다음에 GS25 요거 보니까 뭐 얼마 전에 가보니까 GS25 후레쉬, 그러니까 신선식품 판매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편의점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모바일 상품권이 여기서는 또 안 되더라고요. GS 그 슈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마트, 이마트라 그러죠. 이마트. 동네에 갑자기 이마트가 되게 많이 생겼죠. 슈퍼인데 그 뭔가 이마트하고 그 표장 상표나 디자인이 똑같아. 의장이. 그래서 이런 데서 거의 이런 매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슈퍼에 대한 권리를 삽니다. 뭐 한 몇천 주고, 뭐 산다기보다도 몇천 주고 우리 이거를 써라. 롯데 마트를 달자. 그래서 싹 리모델링도 해주고요. 아주 깔끔하게 해주죠. 그러면 뭐 그 아저씨는 주인은 오케이 하죠. 그죠? 이거 뭐 거의 아주 전국 동네 방방곡곡 아닌 데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동네 슈퍼 간판 바꾸어 달기, 새로운 형태의 사행이 발견, 폐업 전 일체 시설물을 빈털터리에게 이제 제가 보기엔 위장양도 같아요. 위장양도 후 사업자를 개설하고 계속 운영하면서 그 양도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기존 채권자들한테 저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계속 팔아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다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폐업을 하고 또 아주 단기간에 해먹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뭔가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채권자들이 집단적으로 해서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관제인이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쵸? 파산관제인이 그 범법행위가 이렇게 발견되고 뻔한 거를 채권자들이 막 진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면,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서 그게 나타났죠. 헬스장 500명의 회원들한테 200명인가요? 아주 고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하고 현금 200씩 받고, 그리고는 이제 법인이었나봐요. 개인 가족 기업 가족 앞으로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뭐 수천만원, 수억 원 정도를 이제 땡겨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파산도 안 해. 개인 파산도. 파산하려고 그러면 아마 채권자 비용만 해도, 인지대 송달료만 해도 4만원이거든요. 1인당. 뭐 그 회원 500명, 만약에 개인 사업자였으면 500명이면 송달료만 2천만원이에요. 안 하죠. 그쵸? 그냥 나중에 몰라도. 그래서 슈퍼마트, 할인마트 이거를 잘 보고 있습니다. 관제인들이. 그 다음에 뭐 노점상, 아까 뭐 건어물, 생선소매, 이건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빚더미에 깔린 영업사원, 이 밀어내기라 그러죠. 영업사원들한테 유통회사에서 어디 유통이든 마찬가지죠. 약간 특수성이 있겠지만 실적을 할당하죠. 실적을 할당을 해야지 월급 주고 이제 기본이 나가는데, 그 채우지 못하면은 자기 돈으로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더라고. 이런 게 파산 조사하면 유통에 많이 채무자들이 주장을 해요. 뭐 그게 어떤 회사 입장에서도 유명한 회사가 있죠. 뭐 유명한, 옛날에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됐었죠. 이 라면, 삼양 농심대리점, 이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환가 사건이었는데, 저쪽 강원도 어디서 그분은 동시에더라고. 삼양대리점하고 농심대리점을 같이 했어요. 이분은 하나는 배우자 명의로 했나? 하여튼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라면만 한 건 아닌데, 이제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뭐 생수도 하고 다 하죠. 다 종합적으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업, 이 060인가요? 뭐 사주, 궁합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정육점 유가공 수입, 마장동에 대규모 유통시장이 존재하죠. 우리나라 고기 하면 마장동이죠. 곱창, 그쵸? 뭐 쇠고기, 돼지고기. 마장동이 이제 뭐 옛날에 거기가 뭐 도축장이 있었나봐요.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이제 도축장은 없고
지방에 있는 도축장에서 오는 게 일로 마장동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식육점, 정육점, 고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조달을 하죠. 아니면 이제 단골 거래를 뚫어놓고 뭐 배달을 한다든지, 그 부위 같은 게.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니까 가족 지인명의 위장 사업이 성행하고, 이를 상인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용인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시장 내부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죠. 관습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위장 사업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에어컨 설치, 에어컨 관련, 이거 보험 대리점. 이 보험 대리점에 이제 최근에 두 케이스가 있는데, 뭐, 가장이혼의 어떤 문제가 하나 지금 걸려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가장이혼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부부인데, 배우자가 워낙 그 고액의 월급으로 뭐 한계 명백하고 또 지방에 사니까 특별하게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이 보험 대리점도 많이 망하죠. 이 제너럴 뭐죠? 제너럴 무슨 제 옛날에 민사소송도 한번 해봤는데, 서울보증한테 다 이 보증 보험 끊어놓고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보험 대리점의 문제가 뭐냐면, 그 보험 대리점에서 자기가 이제 점장도 하고 직원들을 이제 끌어들이죠. 다 수당 실적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부터 자기가 드는 보험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한 개씩 들어주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수당 다 토해내야 되죠. 환수라 그러죠. 그럼 이제 보험사는 손해 안 보죠. 보험사는 서울보증한테 다 이제 그 보증보험 끊어놓은 대로 이제 회수를 하고, 서울보증에서 이제 보험 대리점이 점장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구상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대부분 잘 하시는 분, 돈 버신 분도 있겠지만, 파산해서 이 보험 대리점은 이거 끝났구나, 이런 뭐 의료기 판매도 되게 뭐 해외 것까지 해서, 저도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해다가 성형외과에 납품한 고주파 뭐죠? 뭐 열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의사하고 소송하는 걸 제가 이 판매업자 입장에서 도와준 적도 있는데, 요즘 이제 국산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의료기 많이 저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이것도 되게 많죠.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이게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신청을 도와줬는데, 이분이 이제 참지 못하고, 자기가 뭐 잘 나간 분이에요. 옛날에 무지 잘 나간 분이에요. 근데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애들 다 컸어요. 딸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딸 명의로 뭔가 하려고 그러더라고. 큰일 난다고. 그 괜히 그냥 끝나고 하시라고. 끝나고 중간에 파산 뭐 바로 끝나는데 한가할 재산도 없고, 다 뭐 옛날에 다 굳이 지금 개인 파산 앞두고 아니면 개인 파산 진행 중에 딸 명의로 뭔가 하는 게 적발이 되면 관제인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또 뭐 그 사업이 잘 안 돼도 일단 스톱이, 일단 스탠바이예요. 관제인 입장에선 혹시 뭐 없나 하고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말립니다. 차라리 그냥 1년만 참으라고. 6개월에서 1년만 딱 참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지방 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뭔가 좀 빨리 재개하고 싶어. 근데 의정부 수원이 너무 느리다고 한 1년 이상 걸리죠. 1년 정도 걸리죠. 빨리 하고 싶어. 그럼 뭐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뭐 주거지라든가 직장을 만들어서, 뭐 허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옮겨라.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해줍니다, 사실. 여자들은 설거지라도 해라, 식당.
남자들은 뭐 서울 업체에다가 대리운전 등록이라도 해서 서울 쪽에 와서 대리운전 하면은 관할이 창설되죠. 그래서 빨리, 뭐 서울은 좀 빠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6개월, 빠르면 5개월.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위장사업 하겠다는 그 채무자를 말린 케이스가, 그분은 제 말 듣고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면책됐습니다. 지금의 이제 다시 사업자 내서 부파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빚 상당수 몇 억을 털었으니까 지금은 뭐 본인 명의로 하든 따님 명의로 하든 뭐라고 안 말리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중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파라는 게 이제 뭐 진짜 자파죠. 자파. 대표적인 게 이제 신발이나 뭐 액세서리, 그렇죠? 의류와 관련된 의류 외에 5대에는 전부 자파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기억나는 거는 신발 판매점을 하던 중 재고품을 동업자 및 사채업자에게 편파변제한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빚이 1억이라면 한 재고 물건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4, 5천 정도. 요즘 신발도 한때 되게 유행이었죠. 신발, 뭐 스니커즈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유통도 하고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요즘 페이스북 보면 뭐 신발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또 신발, 그렇죠? 신발하고 의류. 그다음에 이제 뭐 의류 보급소, 향기 자판기도 있었나봐요. 장난감 대여점, 생수, 그렇죠?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잡곡, 정미소 하신 분도 방앗간, 성인용품, 의류 도소매는 뭐 다 따로 의류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정리하고요. 웨딩드레스 대여, 가상화폐 코인, 이것도 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것도 뭐.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유통, 가락동이나 노량진 시장은 거기 있는 상인들은 사실 독립된 점포는 아니고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1년 단위인가? 1년인가에 그 단위로 갱신하는 것 같아요. 가락동, 노량진은 잘 모르겠는데 노량진은 지금 이 신상가하고 구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쫓겨났죠. 그 회 먹으러 가보면 여기에 내려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지하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제 거기 왼쪽이 이제 새로운 상가가 있죠. 1층에는 코너별로 회를 팔고 2층은 이제 먹는 데죠. 횟감을 떠가서 아니면 주문하면 거기서 쓸어주죠. 근데 이제 그 코너가 보증금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만원. 그래서 어떤 기억나는 사건은 이분이 이제 개인 사업을 했어요. 사업자로. 근데 빚도 뭐 많지는 않아요. 한 3, 4천 됐나? 갑자기 법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유한회사.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은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넣겠죠. 개인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티가 나죠. 진짜 망했다. 망하고 이 보증금도 뭐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못 냈다. 그럼 이게 다 거기서 까지는 거거든요. 500만원. 그 물세하고 전기세가 뭐 엄청나죠. 그 회코너 같은 데는. 종업원 누구 하나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은 그냥 회를 못 뜬대요. 종업원 두고 손님들이 가서 본인 일종의 이제 횟값만 경매시장에서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족관 채워놓고 거기 회 뜨는 사람 하나, 칼잡이, 회 쓰는 사람들 하나 고용해서 자기가 이제 상인 이제 소비자들이 가면은 판매하는 거죠. 뭐 5,000원에 떼온 거 15,000원에 팔면 10,000원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월급 얼마 주고 남은 거는 이제 자기가 물세 월세하고 월세 내고 남은 거는 이제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남을 수도 있죠. 그쵸? 그 일하는 종업원이 이제 고정급 뭐 150이든 200이든 꾸준히 받는데
자기는 못 가져갈 때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지금 그래서 보증금 정도만 한가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최근에 모바일 유통 사기 사건이 발생했죠. 소액의 페이 결제가 아닌 직접 송금 유도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페어프 잠적한 케이스. 이게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 저도 얼마 전에 모자를 운동 모자 이걸 4개를 샀는데 2개뿐이 안 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뭔가 하고 이제 전화했더니 2개를 바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4개를 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색깔별로 2개씩 시켰는데 분류하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걸 인정하고 그 다음날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송금이 뭐냐면 그 업자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 업자 울산 어디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 내 통장에서 그 사람한테 저는 이제 휴대폰 결제를 했어요. 11만원을 모자가 25,000원인가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하나 11만원인가를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는데 만약에 이미 결제는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잠적을 했다. 아니면 결제만 받고 날랐다. 그럼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 결제를 하라는 게 그런 거죠. 일종의 이제 에스크로죠. 네이버 페이. 네이버에서는 페이가 네이버 결제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매 확정을 해야지 돈을 싸주죠. 그렇죠? 먼저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조심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인 소비 감소로 업종을 불문하고 향후 파산 채무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죠. 유통에서도 진짜 이 배달만 돈 벌지 나머지는 이제 상당히 지금 힘든 시절을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유통업도 뭘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 트렌드가 있고 흐름이 있고 평생 가는 건 없죠. 반짝하고 그쵸? 그 흐름을 잘 보지 않으면 잘 되는 것도 한순간에 그냥 아웃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략적으로 잘 보셨습니까? 유통업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한번,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코멘트, 기억나는 거, 이거를 정밀적으로 다 과거 걸 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그때그때 메모해서, 이제 그게 어떤 법리적인 거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측면도 있고, 채무자를 좀 비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채권자가 너무하다 싶으면 그런 소지의 멘트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쭉 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한 12개 정도 나갈 거예요. 12개. 그러면 각 업종별, 직종별, 그 다음에 전문직도 나가고 그래서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살피면서 본인의 어떤 파산 면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